네, 평화는 어느 나라의 힘만으로는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한반도의 평화 역시 특정 국가의 노력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 지역과 국제사회 전체 협력 속에서만 비로소 실현이 가능한데요. 이 국경을 넘어서는 신뢰와 대화, 그리고 공동의 책임이 있을 때 평화는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열리고 있는 이번 포럼이 더욱더 큰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한반도의 평화를 단순히 지역 문제로 바라보지 않고 국제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공동의 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플래너리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플래너리 세션은 민주주의의 위기와 평화 공존의 과제를 주제로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이 정의란 무엇인가? 당신이 모르는 민주주의의 저자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이죠. 이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님의 기조 강연 먼저 청해 들은 후에 김기정 MCS 미들클래스 소사이어티 이사장님과의 대담 시간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자유민주주의의 위기와 또 그로 인해 촉발되는 지정학적 불안정성을 성찰하고 이에 대한 가치를 기반적 대응과 정책 방향을 함께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특히 마이클 샌델 교수님의 기조 강연을 통해서 철학적인 관점으로 민주주의와 평화 공존의 관계를 성찰하고 정책적, 윤리적 방향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기조 강연 청해 듣겠습니다.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from the perspective of the international common good를 주제로 발표해 주실 텐데요. 마이클 샌델 교수님 무대 위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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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함께할 수 있어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정동영 장관님, 그리고 또 임성배 대표님, 그리고 또 전문가 여러분, 정책 전문가 여러분, 또 내외기빈 여러분. 아까 정동영 장관님께서도 저희가 아까 사진을 찍을 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자리에 많은 젊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또 환영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방식이 바로 특별히 이러한 평화 공존에 대한 한반도의 평화 공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로 미래를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서 사고하시는 그 방식이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서 행동하시는 그 방식이 민주주의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그런 도전 과제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하는 그리고 또 행동하는 그 방식이 미래를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세션은 바로 민주주의의 위협 그리고 또 평화로운 공존의 도전 과제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아마도 생각하시기를 이 두 가지의 주제는 두 개 별도의 질문, 두 개 별도의 도전 과제가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왜냐하면 민주주의라는 것은 한 국가 안에서, 한 민주주의 국가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평화로운 공존, 평화 공존, 특별히 한반도의 평화 공존이라는 것은 그것은 바로 북한과 남한 간의 관계에 대한 것이 아니냐라고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연관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개의 도전과제 간의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저는 철학자입니다. 이 룸에는 많은 정책 전문가들 그리고 또 학자분들께서 계십니다. 본인의 경력을 통해서 이러한 평화 공존에 대한 또 많은 연구들을 해오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외부에서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성공하실 수 있도록 응원하는 사람이지 저는 이것을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반도의 평화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 과업입니다. 지정학적으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윤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한에만 한국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동북아시아에만 중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계 평화 그리고 또 세계 공존은 현재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모든 것들은 굉장히 고귀한 프로젝트이고 또 윤리적으로도 굉장히 도덕적으로도 필요한 프로젝트입니다. 자, 제가 이미 고백을 했죠. 저의 여러 가지 부족함에 대해서 저는 철학가이기 때문에 부족한 점들에 대해서 벌써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해답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어떻게 이것을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반도에서의 평화 공존을 위한 해답을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철학자들은 만약에 어떤 것을 제안을 해야 된다면 보통 질문들을 합니다. 그런 질문들을 통해서 저희의 생각에 어떤 사고를 줄 수도 있고 정보를 줄 수도 있고 저희가 또 행동하는 데 있어서 조금의 정보를 줄 수도 있는 그런 질문들을 제기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명확한 사실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바로 한반도는 사실은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이 있다는 거죠. 북한 같은 경우에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은 이제 남북한의 관계가 두 국가, 적대적인 두 국가의 관계이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그리고 물론 뭐 여러 논의들이 오가기는 했지만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떤 것을 해야 될지에 대한 논의는 계속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또 남한 아니면 한국 분들은 뭐 동의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프로스펙트 아니면 통일이 정말 현실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그리고 또 뭐 평화적인 참여가 평화적인 대화가 되어야 될지 아니면 그러한 논의가 계속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논의를 하면 할수록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 것 아니면 제가 또 드리고 싶은 질문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민주주의의 위기와 그리고 이 평화 공존, 이 두 개 사이의 연결점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할 때 이렇게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후에는 저희가 또 이따가 대담이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또 대담 이후에는 또 질문을 또 받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어떤 토론의 시작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제가 먼저 묻고 싶습니다. 공존은 무엇인가요? 저희가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 건가요? 세 개의 가능한 답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소한의 답이 될 수도 있겠죠. 이 평화로운 공존이라는 것은 전쟁이 없다는 것입니다. 폭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싸우지 않고 그리고 서로 죽이지 않고 함께 공존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받아들이고 하지만 그 이상은 아닙니다. 그것이 최소한의 의미입니다. 단순하게 말해서 자제를 하는 거죠. 서로 폭력적으로 어떤 것들을 하는 것에 있어서 자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이 평화 공존에 있어서의 가장 최소한의 정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이 공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것은 조금 더 야심찬 개념입니다. 정치적으로도 또 윤리적으로도 조금 더 야심찬 계획이죠. 그래서 이 두 번째 평화 공존이라는 개념은 함께 공존을 하되 서로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삶을 영위를 하고 서로 다른 시스템 하에서 서로 다른 정부 시스템 하에서 서로 다른 아이디어를 가지고 살지만 서로 조금은 그래도 상호 존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호 존중이라는 것은 적어도 서로 상대방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호 존중에 의한 공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뭐 그런 전쟁을 자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러한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이제 공존에 대한 세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커뮤니티, 공동체적인 의식입니다. 서로의 삶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공존을 하고 또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합의를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왜냐하면 그 어떤 사회도 모든 것에 대해서 합의하지 않아요. 가족도 모든 것에 다 합의를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같이 공존을 하되 그래도 서로 속해 있다는 느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저희가 함께하고 있다는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책임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서로 공유된 정체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공유가 된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세 번째로 이제 어쩌면 가장 야심찬 이 공존에 대한 개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존은 이 공동체로서의 공존입니다. 아니면 같이 정체성을 공유하는 공존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아니면 제가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개의 다양한 공존에 대해서 저희가 들어봤는데요. 이 세 개의 개념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남북한 관계에 있어서 가장 합리적인 목표가 될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두 번째 질문은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공존 중에 한 국가 안에 아니면 민주주의 시민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는 게 이 세계 공존 중에 어떤 공존일까요? 이상적으로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아니면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세 번째 아닐까요?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이런 공동체 의식, 서로 같은 목표, 그리고 서로 책임감, 소속감, 이런 것이 바로 민주주의 아닌가요? 라고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하시겠죠. 하지만 정치를 보시면 민주주의 사회, 특별히 뭐 한국, 미국, 그리고 전 세계의 많은 민주주의 사회, 유럽도 그렇고요, 라틴 아메리카도 그렇고요. 그런 민주주의 사회를 보시면 사실은 그런 것들을 다 잘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이 세 번째 아까 말씀드린 이 공존에 대한 개념을 사실 저희가 이 공동체적인 의식을 그다지 잘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날의 민주주의가 이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조금 덜 야심찬 개념 있잖아요. 같이 공존은 하되 상호 존중은 해주되 그리고 또 상대방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해 주는 것, 이것조차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공존이 말씀드린 이 두 번째 공존이 오늘날의 민주주의적인 삶을 얘기하는 걸까요? 미국과 한국에 있는 시민들은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걸까요? 영국, 독일, 프랑스에 있는 시민들은 이러한 민주주의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걸까요? 글쎄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미국을 대변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한국에 대한 답은 아마도 내려주실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조금 더 무서운 어떤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의 이 민주주의 사회 또는 민주주의가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그 첫 번째 공존에 대한 개념, 그것은 하고 있는 걸까요? 왜냐하면 오늘날의 이 극심한 양극화를 생각을 했을 때 우리의 사회 그리고 우리의 정치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이런 양극화를 생각했을 때 특별히 미국과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그러한 첫 번째의 공존을 하고 있다고 저희가 말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저희는 여러 사례를 보았습니다. 점점 더
정치적인 어떤 폭력이라고 할까요? 그냥 예의 없는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암살이 일어나고 있죠. 최근에 한국에서도 봤고 또 미국에서도 목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적인 폭력 저희가 봤죠. 1월 6일에 또 미국 국회의사당에서 있었던 여러 시위들을 봤죠. 폭력 시위를 봤죠. 그리고 또 대법원에 대한 또 한국에서도 대법원에 대한 이러한 정치적 폭력이 있었죠. 특별히 탄핵 관련해서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공존에 대한 가장 최소한의 목표, 최소한의 개념 있었잖아요. 이렇게 국가 간의 관계 아니면 서로 뭐 적대적인 그런 국가들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 그 최소한의 공존조차도 저희 민주주의 안에서는 저희가 쉽게 이루지 못하는 목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련의 사건들만 보더라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우려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사유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양극화 현상을 어떻게 해결하고 그리고 이제 국가들 간의 공존뿐만이 아니라 민주주의 사회 안에서의 공존을 위협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신중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종종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인데요. 세 개의 큰 성과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해방 이후 80년 동안 이룬 세 가지 업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 성장이죠. 가장 선도적인 경제 국가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굉장히 큰 희생이 있었죠. 여러분의 이전 세대들에 의해서. 하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뛰어난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이것은 좀 더 비교적 최근에 1987년 이후의 성과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성공적인 민주주의의 정착입니다. 민주주의적인 규범 그리고 또 기관들이 생겨나게 되었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뛰어난 문화적인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한국의 문화는 이제 엄청난 성과를 이루었고요. 그리고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K-팝도 있고요. 또 기생충과 같은 영화도 있고 또 TV 시리즈인 오징어 게임도 있죠. 그리고 오늘날에는 K-팝 데몬 헌터스, 저는 아직 본 적은 없지만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저한테 질문하지 말아주세요.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큰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K-팝이라는 것들, 문화,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러한 세 개의 업적들, 정말 소중한 업적들이고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와 동시에 가장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서 민주주의, 제일 불안정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민주주의와 관련한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국에 온 지 몇 번 됐지만 사실 계엄령 이후에 온 거는 처음입니다. 그리고 계엄령 이후 또 새로운 투표가 이루어진 대선 이후에 제가 한국에 온 것이 지금 처음인데 사실 전 세계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길 원하는 사람들이라면 그 당시에 한국에서 있었던 혁명의 불길에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를 위한 그 열망, 수만 명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라는 그리고 그 헌법에서의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라는 그러한 움직임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명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외쳤습니다. 또 이 6월 달에 대선에
참여한 국민들의 수가 80%가 넘었다고 합니다. 정말 이 대선, 미국에서의 대선에서는 절대 찾아볼 수 없는 수치입니다. 사실 저희는 아마 66% 정도가 최대 수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정말 괄목할 만한 참여율을 보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큰 감명을 줍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 친구가 있는데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인스파이링한 질문인데요. 이제 위험이 지나갔으니까 우리가 정상적으로 돌아왔고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적인 투표를 하고 있고 선거를 하고 있고 그러면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 사라졌나?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제 한국인 친구가 정말 우리가 이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 없다고 확신할 수 있나? 라는 질문을 합니다. 사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초양극화를 경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스스로에게 이런 비슷한 질문을 던져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미국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2020년에 이 대통령 선거에서 뭔가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일이 있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통령은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선거에서 승리한 사람이 취임을 했죠. 그런데 그때 옳다고 정의로웠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사실상 뭔가의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정말 이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게 맞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이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것인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 재취임에 성공을 했고 그리고 여기에서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사면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여기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그리고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주민이 아닌 사람들을 해외로 추방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최근에 배터리 공장을 찾은 한국의 수백 명의 사람들을 범죄자로 취급하면서 이들을 구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얘기할 때 우리가 얼마나 여기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민주주의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걸까요? 미국의 민주주의는 과연 어떤 상황일까요? 사실 이러한 위험은 미국과 한국에서 계속해서 산재해 있습니다. 이 두 국가는 모두 양극화되어 있고요. 사실 이 평화의 공존이라는 게 최소한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이 공존이 정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질문을 또 던지게 합니다. 사실 이 최근에 있었던 일들을 공유해 보자면 여러분 최근에 그 메가 지지자인 찰리 커크가 암살당하는 일이 있었죠. 트럼프 지지자가 암살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한국을 방문하고 며칠 뒤라고 합니다. 한국에 방문해서 그의 메시지를 전하고 난 며칠 뒤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 일이. 그래서 여러분, 이 공존을 우리가 민주주의 내에서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 양극화에 대처하느냐가 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는 현재 우리의 상황을 진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들이 무엇인지를 진단을 해야 되는데요. 원인이 미국과 한국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 경우는 어떤 이제 뭐 당들과의 이념적인 양극화가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또 2차 대전 이후에 또 있었던 뭔가 식민지화 이후에 있었던 일인데요. 일본에 대한 또 북한에 대한 미국에 대한 약간의 이념적인 차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크게 저희가 바라볼 수 있는 한국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양극화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또 양극화의 다른 원인 중에 하나는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공유가 되어지고 있고 사실 이 20대에서 30대 젊은 층들 특히나 대학을 나오지 않은 사람들이 특히나 더 분노를 느끼고 있고 그리고 더 이 사회에 대한 부조리를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분노가 조금 더 포퓰리즘을 지지하게 되는 양상으로 변화하는 것을 우리는 목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원인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이러한 원인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양극화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사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분노와 그리고 부조리함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난 몇십 년 동안 세계화가 이루어졌죠. 그리고 경제적인 불평등은 심화되었습니다. 임금 또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산층에 있는 임금이 50년 동안이나 동결된 상태로 있습니다. 글로벌화가 정말 엄청난 경제적인 발전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위 20%만이 그에 대한 수혜를 누리고 있고 그리고 하위 20%는 거의 이 경제적인 발전에 대한 수혜를 아무것도 누리고 있지 못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불평등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 사람들의 존엄성을 인정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 갭, 이 부유층과 그리고 가난한 층의 갭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뭔가 이 나누어진 사람들에 대한 이들의 차이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그리고 이들의 존엄성을 인정을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교육적인 측면이 우리의 경제에서도 그렇고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대학 졸업률이 전 세계에서 굉장히 가장 높은 수치 중에 하나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 좀 지도자층들 같은 경우에는 학사를 나온 사람들이 많지만 한국만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승리자와 그리고 패배자들 사이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 괴리감과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교육에서 비롯된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제가 사실 어떤 설문조사에서 봤습니다. 여기에 한국의 대학생들에게 하는 설문조사였는데요. 그 고등학생 때의 삶을 어떻게 판단하겠느냐. 이게 거의 생사를 가르는 전장이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한국의 학생들이 고등학교에서 큰 부담감을 느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한국의 학부모 50% 이상은 그들의 자녀가 자신들이 겪었던 교육과 같은 그러한 심화된 그런 심각한 교육 상황을 우리 자녀들이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답했다고 했고요. 또 약 25%, 42% 정도의 응답자들은
이들이 이뤄낸 업적에 대해서 잘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실 엄청나게 양극화되는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수치들이 계속해서 변화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좌파나 우파나 미국에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클리셰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이 사실 이 성공에 있어서 중요하다라는 이 말 자체가 약간의 모욕적인 의도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대학을 가지 않았나요? 또는 좋은 성적을 받지 않았나요? 돈을 많이 벌고 있지 않나요? 그러면 이건 여러분의 잘못입니다. 여러분이 현재 제대로 된 성과를 만들지 않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약간의 그런 모독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능력주의가 한국과 미국에서는 능력주의가 정말 많이 각광을 받고 있지만 이 능력주의야말로 정말 사람들을 나누는 그런 것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교육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이 교육으로 인해서 위너와 루저, 승리자와 패배자가 나뉘어지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근로자들 중에 학위가 없는 사람들은 무시를 받게 되는 거죠. 소위 말하는 엘리트 그룹에게 말이죠. 그러니까 존엄성을 무시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러한 분노와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이 소위 말하는 패배자들이 겪는 이러한 분노와 그리고 부조리함들이 다른 양상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뭐 교육을 더 많이 받은 사람들에 대한 원망이라던가 또는 그들을 다른 방식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람들의 존엄성을 더욱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불평등의 문제에 대해서 더욱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성공이라는 것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말 과연 이들의 학위가 성공에 영향을 미친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하고요. 정말 다양한 배경에서 온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봐야 한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저희가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이런 양극화를 치유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지만 그래도 돌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될지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초반에 드렸던 질문이 있죠. 지금 민주주의의 위기와 그리고 이 평화 공존의 도전 과제에 있어서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걸까요? 라는 질문을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과 같은 민주주의에서는 어떤 종류, 북한하고의 어떤 종류의 공존이 가능한지는 또 토론 없이도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이러한 양극화, 현존하고 있는 양극화를 먼저 해결해야 그런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런 현상이 있어서 소셜미디어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죠. 이따가 대담에서 또 이 소셜미디어 역할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어떤 종류의 공존을 택할지에 대해서는 한국이 추구하게 될 공존이라는 것은 먼저 이 양극화를 해결해야지만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양극화 때문에 민주주의가 잘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병렬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희는 모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먼저 덜 양극화된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먼저 실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국가 간뿐만이 아니라 국가 내에서 그런 공존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기조 강연을 마이클 샌델 교수님께서 먼저 해주셨습니다. 이 평화로운 공존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민주주의 국가가 모두 함께 이끌어 나가야 한다라는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또 이 공동체로서의 공존도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까지 덧붙여 주셨는데요. 오늘 기조 강연의 주제가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from the Perspective of the International Common Good 이었습니다. 즉 한반도의 평화를 이 세계가 다 함께 고민을 해봐야 한다는 의미인데요. 이 보편적 가치로 바라보자라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평화를 이야기할 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특정 국가의 이해 관계 속에서만 이 제한적으로 생각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국가를 넘어서서 고민을 해봐야 하는 문제인데요. 한반도의 평화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때 이 동북아 전체의 협력과 번영에도 길이 열리고 또 나아가 국제사회가 추구하는 공동선, 즉 인류 모두의 공통된 이익에도 기여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마이클 샌델 교수님께서 이 도덕 철학과 공동선의 개념이 한반도 평화와 협력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기조 강연 첫 번째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이제 바로 이어서 대담을 진행을 해 볼 텐데요. 아까 설명해 주신 대로 논의해줬던 이 도덕 철학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대화가 나눠질 예정이고 또 마지막에 Q&A 세션도 준비되어 있으니 혹시라도 질문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손 들어주시면 또 저희 직원께서 마이크를 넘겨드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오늘 저명하신 교수님까지 모시고 강연을 할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 귀한 의견 나눠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많지가 그럼 않습니다. 지금부터 이 MCS 미들클래스 소사이어티 이사장님이시자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원장님을 역임하신 김기정 이사장님께서 함께 오늘 마이클 샌델 교수님과 대담을 이어가실 예정인데요. 먼저 소개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원장님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Hello, my name is Ki-jung Kim. 안녕하세요. 저는 김기정입니다. Interlocutor of this plenary session. 저는 이번 세션의 대담자이고요. 그리고 또 샌델 교수님께 질문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또 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We have a very limited time. 시간이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저의 역할도 따라서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Let me start with the 먼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싶네요.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민주주의 그리고 또 평화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reminds us that very famous speech. 굉장히 유명한 연설이 생각이 납니다. 우드로 윌슨님께서 1917년에 하셨던 연설이죠. 세계는 이제 민주주의에 안전하다라는 연설을 하셨는데요. 두 개의 질문이 떠오릅니다. 100년 전 이상을 생각했을 때의 두 가지 질문이 생각이 납니다. 저희가 이제 더 안전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걸까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평화는 위기에 봉착했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윌슨 대통령님을 존중을 하지만 세상은 한 번도 민주주의에 안전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언제든지 이제 아마도 세계 1차 대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당시에. 그래서 전쟁을 해서 세상이 안전해져서 민주주의는 안전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굉장히 어렵게 달성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상황마다 또 국가마다 그 민주주의가 요하는 요건들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영속적인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희가 전쟁을 일으키고 세상을 민주주의 안전한 곳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순진한 생각이었다고 생각하고 민주주의가 필요로 하는 조건들에 대해서 잘못 생각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는 저희가 본 것처럼 굉장히 취약합니다. 물론 저희는 또 배워야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는 계속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점인데 이 부분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전쟁을 일으켜서 세상을 민주주의의 안전한 곳을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자, 이제 저도 정치학자로서 굉장히 유명한 이론이 있습니다. 이 민주주의와 그리고 또 평화를 연결지을 때 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민주주의적인 평화 원리인데요. 민주주의 국가를 안전하게 하는 것이 평화에 대한 전제 조건이다. 세계 평화의 전제 조건이다라는 부분에 동의를 하시나요? 네. 물론 민주주의 국가들은 자주 전쟁을 서로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보장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금 회의적입니다만 뭐 동의하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저는 이런 정치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이론들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필요한 조건이라든지 이런 영속적인 조건들, 세계 평화에 대한 이런 필요한 조건들 아니면 민주주의에 대한 이런 조건들에 대해서 저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물론 이런 민주주의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느 곳에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는 알고 있지만 사실은 어떤 뭐 일괄적인 레시피라는 그런 비법이 없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것은 민주주의는 계속 진화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교수님께서 아까 말씀 중에 하신 부분은 또 한국의 민주주의 그리고 또 미국의 민주주의가 현재 위기에 봉착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20세기를 봤을 때 그리고 또 세계 정치를 봤을 때에 굉장히 많은 시금석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만들었던 시금석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윌슨 대통령의 연설도 있었고 루즈벨트 대통령의 또 자유를 위한 연설이 있었죠. 굉장히 기념비적인 연설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카터 대통령의 인권 정책에 대한 부분들도 있죠. 많은 시금석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2025년에 살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지금 어떤 문제들이 있는 걸까요? 네, 저희는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여러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당선돼서 민주주의적인 규범을 무시해서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모든 문제의 원인은 아니고 이 문제의 현상 정도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미국에 있는 이런 엘리트들과 그리고 또 대중의 이런 갈등이나 충돌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1980년대였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의 엘리트들은 사실은 이런 자치라고 할까요? 아니면 정책 같은 것들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떤 신자유주의적인 글로벌화적인 것 관련해서 인적 자본 그리고 또 자본의 국경 간의 흐름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원리가 있었냐면 이제 그 당시에 주류 경제학자들이 강조를 한 모두가 다 이득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덜 이득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더 이득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순환이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일자리 손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을 때 이제 경제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모두에게 어쨌든 이득은 돌아간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러한 이득은 돌아가지 않았어요. 승자는 자신들이 취한 것들을 활용을 해서
이러한 정부들을 자신의 편에 있게 했습니다. 활용을 한 거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불평등은 더 심화가 되었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산업단지들이 이제 공동화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현상도 벌어졌고,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저는 이것을 능력주의의 어떤 티란이라고 할까요? 오만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부르는데, 이런 능력주의의 오만이라는 것은 바로 그분들의 성공은 그분들이 잘했기 때문에 성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이 주는 이 전체적인 포상금을 다 가져가도 된다라는 인식인 거죠. 그리고 고군분투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은 이런 신자유주의적인 경제 정책에 있어서 반드시 동반되는 사고가 되었습니다. 이 능력주의 자체가 불평등 아니면 뭐 카스트 제도 아니면 뭐 크로니즘, 뭐 네포티즘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40년, 50년 동안을 봤을 때 이 능력주의라는 것은 이러한 불평등에 대한 여러 가지 여지를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대안을 제공하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패자들이 생겨나게 된 거죠. 경제적인 패자들뿐만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식을 못 받게 되는 거죠. 무시를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학위가 없는 분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한 거죠. 아, 저 엘리트들은 우리를 무시하는구나. 우리를 존중해주지 않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러한 물론 어떤 복지국가에서 내 지분을 못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럴 때는 이제 재분배를 저희가 이제 다시 뭐 개선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안전망을 개선을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느끼기 시작하면 아, 나의 가치가 존중받지 않는구나. 내가 기여를 하는 바가 존중받지 않는구나. 그리고 저 매니저들이 하는 것만 그리고 또 선수들이 하는 것만 다 존중을 받고 뭐 노동자들 아니면 뭐 이런 기술직들 아니면 버스 운전사가 하는 일을 사회가 존중해 주지 않으면 사실은 뭐 수능을 봐서 뭐 상위권 대학에 들어가는 것만큼의 노력을 요하지 않는 일을 하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그러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또 무시를 받는다는 것, 그리고 사실 이런 무시의 정치라는 것은 사실은 트럼프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하고 있죠. 이런 게 훨씬 더 양극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뭐 내 지분을 받지 못해서 이러한 정치보다 그러한 트럼프가 하고 있는 정치가 훨씬 더 양극화를 더 많이 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류의 이런 뭐 중도 좌파던 중도 뭐 우파던 그러한 이제 실수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자리를 잡게 된 거죠. 그럼 지금 말씀해 주신 게 뭐 조금 더 일반적으로 말을 해봤을 때 항상 이 논리와 그리고 실습의 갭이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왜 우리가 실패하는지가 더 이 세계가 안전하게 만들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사실 철학자로서 저는 저 또한 교수님과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 젊은 세대들, 한국의 젊은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역할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는 바고요. 그리고 또 기존 세대가 해야 되는 그 역할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치 철학자로서 지금 가지고 계신 이런 아이디어를 보면 사람들이 살아가야 하는 이유, 뭐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중요합니다. 사실상 깨어나는 것,
뭔가 깨우치는 것, 새롭게 뭔가를 현상을 깨우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사실 이러한 것들이 뭔가 내 감성을 건드렸을 때 일어나는 일인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문화적인 경험을 한다던가 이런 걸 경험하게 됐을 때 사람은 일종의 깨어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사실 제가 경제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 그리고 또 능력주의에 대한 문제, 또 뭐 존중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있잖아요. 여기에서 사실 약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실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항상 놓치고 있다라는 것이 그 감정적인 부분을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도 좌파인 분들은 사실 우파에 대해서 이 애국주의와 관련해서 이 애국주의와 관련한 생각을 더욱더 끌어내지 못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이 애국주의에 대한 알러지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중도좌파 분들은. 그리고 또 우파 같은 경우에는 이 자국주의가 뭔가 외국인 포비아로 이어지고 이러한 것들이 우파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애국주의와 그리고 국수주의 이 사이에서 계속 대립을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이 애국주의는 단순히 애국주의를 갖고 있다고 해서 외국인 포비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저희가 놓치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또 다른 것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애국주의를 갖고 있다는 것은 같은 전통을 가지고 있고 같은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 함께 뭔가 국가를 위한 어떠한 책무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연대감이라는 게 어떠한 좀 윤리적인 레토릭으로 봤을 때 뭔가 그냥 단순히 책임감으로 보는 것 같아요. 연대감을 이 애국주의가 가져야 하는 또 다른 책임감으로 바라봐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우파들은 약간 이 포퓰리스트들 같은 우파들은 항상 여기에 대한 이유를 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공동체가 함께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는 뭐 진보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보수일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 모두 이 공동체가 함께 우리의 대화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것을 해야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필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최근에 더욱더 심화된 불평등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정말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정말 잘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요. 사실 날이 갈수록 서로가 어떻게 사는지조차도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도 다른 학교를 보내고 있고요. 우리는 다른 곳에서 놀고 다른 곳에서 쇼핑하고 다른 곳에서 먹고 있습니다. 사실 진정한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들이 부적으로 금전적으로 평등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민주주의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포츠 스테디움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공공 도서관일 수도 있고요, 또는 교통수단일 수도 있고요, 또는 학교일 수도 있죠. 또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전 얘기기는 하지만 저희는 국가 예를 들어서 군대를 간다던가 이렇게 함께 해야 되는 일종의 국민으로서의 책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갈수록 그러한 것들이 없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심화되고 있는 이 양극화는
우리가 어떻게 이 사회적인 구조를 다시 재건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어떻게 시민들이 매일매일 그리고 그들의 삶에서 더욱더 이 공동체 의식을 생각할 수 있느냐. 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시민으로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공동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지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이 초대와 관련해서 제가 아까 저한테 철학자로서의 의견을 물어보셨지만 제가 철학자가 아닌 뭐 좀 더 그 이상으로 의견을 공유를 해드리자면 이제 이 공공적인 담론이 더욱더 큰 의미로 감싸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소셜미디어가 이러한 것들을 더욱더 악화시키는 주범입니다. 사실 우리가 서로에게 듣지 않는 것은 뭐 오래된 일이기는 하지만 소셜미디어에서는 이제는 아예 듣지도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기관들도 뭐 당연히 그들의 역할을 해야 하고 소셜미디어나 그리고 미디어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공공담론들이 정말 서로에게 귀를 기울이고 단순히 단어 하나하나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 내면에 숨겨져 있는 의미까지 파악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를 하는지 동의하지 않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정말 가져야 하는 시민 의식입니다. 네, 뭐 교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면은 저희 말씀해 주신 것을 저희가 사실 제가 끊고 싶진 않지만 저희가 곧 끝내야 돼요. 이 세션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저희가 또 끝내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럼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조금 더 저희 청중들로부터 질문을 받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한 2분 정도 남아서 너무 아쉽습니다. 사실 여러분 2분 정말 많은 용기를 필요로 하는 시간이기도 하는데요. 김태준 박사님 오늘 아마 유일하게 질문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태주입니다. 저는 국가전략연구원의 연구원입니다. 제 질문은 이겁니다. 한국전쟁 당시에 한국과 그리고 북한이 모두 서로를 학살하는 사건이 있었죠. 한국전쟁 때. 그리고 이 전쟁에 대한 기억은 우리에게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냉전 이후에 이제 전 세계에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우리가 이 냉전에 대한 여파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질문은 왜 이 도덕적 윤리와 정의가 지역적 그리고 국가적 차원에서 중요해지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화해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협력에 왜 이러한 도덕적인 것이 중요한지에 여쭤보고 싶고요. 네, 제가 그 질문을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어요. 모럴 디스코스라고 물어보신 게 맞을까요? 네. 지금 그 기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런 것이 도덕적 담론의 일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동의합니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정치와 관련한 기억은 굉장히 강력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모두 적용되는 이야기죠. 사실 이 기억이라는 정치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역사를 기억하느냐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역사가 우리의 현재를 형성해 줬는지를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사실 뭐 때때로 이런 순간들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뭐 좀 아픈 기억들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정의롭지 않은 순간들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억들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억들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을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또 정치적인 디베이트를 불러일으킬 겁니다. 미국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뭐 잊혀진 일들에 대해서도 다시 끄집어내는 일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 정치적인 기억, memory라고 말하는 것이 저는 역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를 때때로 이어주기도 하지만 우리를 나누는 것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제가 최근에 관여를 했었던 다이얼로그 중에 굉장히 기억에 남는 게 몇 년 전인데요. 제가 이 일본에서 NHK와 함께 이 윤리적 다이얼로그와 관련한 일을 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 10명의 학생들이 있었고 10명의 학생들이 각각 일본, 한국, 그리고 중국에서 왔던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스튜디오로 초대해서 저희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의 그 기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학교에서 2차 대전에 대해 어떻게 배웠는지에 대한 기억들을 이야기를 해봤고요. 그래서 1930년대, 40년대에 대한 기억이 어떻게 남아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기억들이 왜 그렇게 오늘날에까지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한중일 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학생들은 대학생들이었고요. 제가 이들에게 질문을 하면서 서로 대화를 해봐라 라고 했어요. 사실 이 학생들은 자신들이 어떠한 질문을 하는지 그리고 또 사람들과의 그 관계가 어떤지 정말 이 교과서적인 대답을 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정말 잘 해주었어요.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오갔었고 또 강력한 의지를 담은 이야기들이 오갔었고 또 열정적으로 서로의 응답들을 들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 또 어떤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바꾸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이 대화의 끝에서 느꼈던 것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더 젊은 층들과 함께 이런 많은 대화들을 한다면, 이렇게 3개국에서 모인 학생들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눈다면 우리는 앞으로 한계가 없겠구나. 우리는 사실 정말 이 윤리적으로 물어보기 어려운 질문들이 포함이 되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대화들을 통해서 저는 희망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이 양극화가 좀 더 나아질 수 있겠구나. 그리고 우리 젊은 층들이 함께 모인다면 더욱더 발전할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네, 아쉽게도 저희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스케줄이 11시 40분부터 이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 플래너리 세션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이제 제 코멘트를 마지막으로 이 세션을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짧게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정치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세계 정치가 이제 변화하는 것을 목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위기를 새로운 위기와 그리고 새로운 세계 질서로 재편되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진영이 나뉘어져 있고요. 또 공급망의 재편,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저는 이 지오폴리틱, 이 정치적인 이 담론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지금 제시하신 것에 제가 대안적인 담론을 드리고 싶다면 커뮤니테리언이즘입니다. 그러니까 공산사회주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공동체를 지향하는 것이죠. 사실 유럽연합 같은 경우도 저희가 좀 더 배울 수 있는 좋은 예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저희가 조금 더 수용을 하는 그런 태도를 배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양성을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고 함께 살아가는 이 공존에 대한 것도 우리가 배워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공동체주의라는 것은 사실은 또 한국 간, 양한국 간의 관계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는 아니지만 많은 대한민국 분들 그리고 또 북한 분들도 동일한 문화 그리고 또 동일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도 공동체라고도 부를 수 있는 거죠. 한국적인 공동체를 공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제 교수님으로부터 많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교수님의 철학과 또 아이디어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저희 대담을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이미 지났네요. 40분까지 마치도록 되어 있는 프리리미너리 세션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오늘 스피치와 그리고 대담에 임해주신 샌들 교수님께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담에서 좋은 의견 나눠주신 두 분께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